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가 시험에 잘 나와요. 보시면은 꾸준히 지금 문제가 이제 나왔던 추세고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mp3 노래, 뭐 디카로 찍은 사진, 뭐 영화,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멀티미디어가 유난히 용량이 커요. 그래서 CD나 DVD에 담아놓고 사용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용량이 너무 커서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다 보니까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압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을 해서 보통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mp3 자체가 노래는 노래인데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윈도우상에서 mp3 동영 그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압축이 풀리면서 이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압축한 것을 풀어서 재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특히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JPG, 사진 촬영한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RC라든지 아니 윈도우에 있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 그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압축한 것을.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몇몇 동영상들은 윈도우가 알아서 재생을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콤플레어 같은 경우에서도 재생을 해보면은 뭐 코덱이 안 맞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코덱이라는 것이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압축을 풀면서 재생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코덱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 컴퓨터상에서 재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면서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전송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또한 압축 기법이라든지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멀티미디어가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미디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첫째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 일방적으로 보내고 받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중간에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선형성.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통합성들이 있다 하는 것. 이 네 가지 특징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하이퍼텍스트는 뭐예요? 하이퍼링크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클릭을 하면 뭐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하고요. 글자를 클릭하면 어디로 연결되는 건 하이퍼텍스트고, 그림을 클릭하거나 그러면 또 어떤 글자를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하이퍼미디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글자를 연결한다, 뭐 아니 글자가 아닌 나머지 다른 것들 이런 거를 클릭한다. 그러면 어디로 연결된다 하는 건 이제 하이퍼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 그럼 뭐죠? 이거는 하이퍼 텍스트가 되겠죠? 하이퍼 링크 기능인데 이러한 텍스트를 뭐라고 하냐 그랬죠? 두 번째, 멀티미디어 특징에는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네 번째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멀티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뭐냐 하는 거죠. 멀티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뭐냐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 컴퓨터 안에 CD롬 드라이브가 있어야만이 CD에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CD도 요즘은 잘 안 쓰니까는 DVD에서 또 어디 블루레이 이런 거로 이제 다 상향 조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CD 굽기 위해서 쓰는 공 CD가 CDR이죠. CD 레코더블. 그 다음에 CDRW는 뭐냐면 리라이터블이라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를 포맷을 해서 쓰는 거예요. CD를 포맷. 우리 USB 메모리처럼 포맷을 해가지고 내가 저장을 할 때 CD롬 드라이브로 직접 저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고요. CDRW는 포맷을 한 1000번 정도 할 수 있어요.
CDI는 뭐냐면은요, CD 인터랙티브라 그래요. 대화형 CD.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애들 그 공부하는 거 있어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 치매 예방 때문에 시설에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우리나라 국기는 뭔가요? 그러면 뭐 태극기랑 성조기를 갖다 놓고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우스 같은 거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트랙볼이라고 하죠. 트랙볼. 구슬이 이렇게 공만한 거예요. 야구공만한 크기로 구슬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 구슬을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커서가 움직이죠. 마우스처럼. 그리고 그를 쿵 치면 클릭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CDI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유치원 다닐 때 가보니까는 그 유치원에도 CDI가 있더라고요. 근데 쓰지는 않더라고. 보기는 했는데, 예. CDI는 컴퓨터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냥 컴퓨터, T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CD가 들어간다는 거죠, CD가. 근데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CD가 단점이 뭐냐면, 용량이 작다 이거야. 가면 갈수록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용량이 커지는 데 비해서 CD롬은 650메가 내지 700메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뭐랄까? 많이 저장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라 그래서 용량을 한 6배 내지 7배 정도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 17기가까지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써본 거는 4.7기가하고 8.5기가 두 개는 써봤어요. 근데 17기가는 국내에서 못 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있어요. 블루레이 디스크. DVD보다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건데,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에서 100기가 용량이, 그래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런 CD롬이나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는 배속이라는 게 있어요. 배속. 얼마나 빨리 접근이 가능하냐. 그래서 1배속이 초당 150KB. 그러니까 10배속 같으면 1500KB죠. 그 40배속이면 6000KB잖아요. 6000KB는 뭐예요? 6메가죠. 초당 6메가를 전송하는 거예요. 6메가. 그럼 예를 들어서 600메가 데이터를 40배속 CD롬으로 전송하려면 몇 분 걸리는 거예요? 100초가 걸리죠? 40배속이 6메가니까 600메가 데이터를 보내려면 100초가 걸리는 거죠? 1분 40초 동안 복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을 그렇게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요즘 CD롬 잘 쓰지도 않는데 추세가, 예. 우리 책에도 보면 CD가 들어있지만 CD롬 없는 컴퓨터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운로드 봐서 써라 이거죠. 그렇게 다운로드가 오히려 빨라. 인터넷은 속도가 100메가니까 누가 6메가짜리를 써? CD롬이 6메가잖아요. 52배속 해봤자 최대 52배속인데 10메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100메가를 지원하니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동영상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동영상은 단순히 우리가 비디오 플레이어처럼 VTR처럼 재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숫자적인 정보를 계산해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의 CPU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텔 CPU, 뭐 386, 486 시절에 이때 CPU는 문서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 작성하는 위주고 계산 용도예요. 계산 용도. 그래픽 처리가 아니라. 그래픽 처리가 잘 됐던 컴퓨터는 애플, 맥이었고, 우리 일반적인 IBM PC라고 불리는 이런 컴퓨터들은 그냥 숫자 계산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거라서 그래픽 처리에는 아주 취약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영상을 처리하려 그러면 컴퓨터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비디오 캡처 보드라든지 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든지 엠팩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뭐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에서 동영상도 편집하는데 그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엠팩 보드 하나가 한 3,400만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잔치 같은 거 하면 촬영하고 편집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사용하려면 이런 보드들을 사서
PC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거 굳이 안 하죠. 단 TV 수신 카드를 쓰면 되죠. TV 수신 카드는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이 TV 수신 카드를 꽂아 놓으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TV 수신 카드 뒷면에는 안테나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케이블 TV를 하려면은 셋톱박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셋톱박스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다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TV 수신 카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안테나 단자죠? 안테나 단자고, 요건 PC 메인보드에다 꽂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뭐가 달려있죠? 검은 거. 거기에 뭐를 꽂냐면은 케이블을 줘요. 이렇게 케이블을 주거든요. 얘를 꽂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여기 있는 빨간 거, 하얀 거, 요거는 VTR, 옛날 VTR의 스테레오 오디오고요. 노란색, 요게 이제 비디오거든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즘은 RGB라 그래서 빨강, 녹색, 파랑 해가지고 이걸 비디오로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3개를 쓰고 왼쪽에는 2개를 쓰면, 요즘 새로 나오는 시스템들은 그렇게 쓰고, 과거의 구형은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림 컴퓨터는 이게 너무 길면은 슬리면 안 들어가니까 LP 브라켓이라 해서 이렇게 작게 쓰는 게 있고요. 요거는 리모컨 연결하는 겁니다. 리모컨 센서. 요렇게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기계를 뜯어가지고 얘를 꽂는 거죠. 꽂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다른 거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얘를 사용하는 거죠. 리모컨도 다 주고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2개를 쓰니까는 왼쪽 모니터는 다른 작업하고 오른쪽 모니터에는 TV 틀어놓고 그렇게 작업도 하고, 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 풀 HD 방송도 수신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장치들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는 이제 USB로 연결해서 쓰는 거고, 요것도 뭐 스카이 디지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비싼 거는 비싸고 보통 한 6, 7만원 정도면 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좀 볼게요. 75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곰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재생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리얼 플레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KM 플레이어도 있어요. KM 플레이어. 요즘은 또 다음 팟 플레이어라고 있죠.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거, 그거 좋더라고요. 저도 KM 플레이어를 한동안 쓰다가 요즘은 다음 TV 팟 그걸 써요. 예, 그럼 곰플레이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데, 곰플레이어가 나빠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쓰다 보니까 다른 걸 안 쓰는 거죠. 자기 쓰고 싶은 것만 보통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재생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작하는 거, 제작. 이걸 우리는 저작 도구라 그래요. 저작 도구. 플래시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미어. 그 다음에 소니 회사에서 만든 뭐 소니 베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칵테일은요, 우리 책에 칵테일 나와 있어요? 슈퍼매직은 나와 있죠? 슈퍼매직은 2002년도까지 제가 썼었어요.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뭐 회사가 문을 닫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칵테일이란 프로그램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본래 명칭은요,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 여자친구한테 비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프로그램도 광개토 대왕을 깔고 얘도 깔아요. 그럼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쪽 친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열어보면 편지가 착 가는 거죠. 예.
이상엽이라는 학생이 만들었어요. 이상엽이라는 학생이 만들어서 중3 때 전국대회 대상을 받고 고등학교 때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굉장한 프로그래머로서 실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오면 컴퓨터 하는 거죠. 그럼 밤새도록 해서 7시에 아침 7시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이제 일이 끝나죠. 그러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잘래? 그러면 자죠. 그럼 엄마는 갑자기 전화합니다. 학교로. 선생님 우리 아들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예. 특이한 엄마예요. 예. 그러니까 성적이 어떨까요? 엉망이죠. 전교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압수당하죠. 엄마한테. 너 이번 중간고사에 1등 하지 않으면 컴퓨터 못 쓴다. 그래서 1등 합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해요. 그래서 고3 때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컴퓨터 했는데 뭐하러 거길 가냐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려고 보니까 광개토대왕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 뭐냐면 섞으면 돼요. 이거 저거 막 섞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칵테일이에요. 칵테일이라는 게 섞어서 만드는 술이 칵테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1년 동안 수출하는 금액이 있죠. 현대자동차. 예, 그 금액 이상의 수출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 했었죠.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 거지가 돼가지고, 뭐 프로그램 개발하던 것도 다 날리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그 학원 강의하면서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전국 경진대회 나갔는데 얘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똑똑한 학생이다. 이 주변에서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이상엽이라는 학생이었더라고요. 칵테일을 개발한 개발자였죠. 이거를 국가에서 후원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기를 안 당했으면 기업이 잘 후원했으면 굉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정도의, 예. 얘가 6학년 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프로그램에 대한 천재예요. 예. 그러한 아쉽습니다. 자, 플래시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플래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도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뭡니까? 스트리밍.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가 되면서 동시에 재생을 해주잖아요. 과거의 동영상은요, 클릭을 하면 저장을 해요. 내 컴퓨터에 저장이 완료가 돼야만이 그때 비로소 재생이 되는 건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면서 같이 재생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ASF, WMV, RAM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도 요즘은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래픽 데이터네요. 그래픽 데이터. 그래픽은 3D냐 2D냐 하는 거죠. 3D는 먼저 아시잖아요. 입체적인 거죠. 3D는 어려우니까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이제 2D 방식인데요. 평면 방식인데 비트맵이냐 벡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우리가 확대시키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볼까요? 여기는 사진을 코알라를 제가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코알라 눈인데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타나거든요. 네모난 무늬로요. 이렇게 보는 걸 우리는 계단현상이라 그래요. 계단현상. 요 하나, 네모 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이걸 우리는 비트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비트맵에 비해서 벡터 방식은 뭐냐면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비트맵을 편집을 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해서 벡터 형태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카로 사진 찍으면 뭐 한 1200만 화소, 1500만 화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무한대로 확대해도 깨지지 않게끔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뭐 관공서라든지 또는 뭐 지하철 가면 벽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작업할 때 쓰는 게 벡터 이미지죠. WMF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 클립아트라고 하죠. 클립아트.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특히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조각 그림들이 있어요. 클립아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는 그리기 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잠깐 볼까요? 한글 2007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깨져버렸네. 예,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는데 예, 개체가면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기 마당. 요런 상모놀이 이런 거, 뭐 이런 전통 문양 이런 거, 클립아트도 있고요. 수렵도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수렵도 그림은 확대를 시켜도 얘가 깨지지가 않아요. 예, 그대로 잘 나오고 선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WMF라는 파일인데,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벡터 이미지다. 그런 걸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쪽으로 가면은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 보면 이제 BMP, GIF, JPG, 뭐 PNG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BMP는 압축을 안 해요. 압축을 안 했기 때문에 크기가 큽니다. 그 다음에 JPG는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는데 압축을 하면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무손실 방법이 있는데, 주로 JPG는 손실 압축을 해요. 손실 압축을 하게 되면 내가 찍어놓은 사진에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JPG를 보다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 PNG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PNG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근데 무손실을 사용하면은 용량은 커져요. JPG가 16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표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손실을 해서 압축을 하지만은, PNG는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 그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PNG는. JPG는 배경을 투명하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PNG에서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처리가 안 되고, 대신에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는 건 GIF인데,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표현도 가능한데,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색깔이 256 컬러 외에는 그거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 화려한 색깔을 못 만듭니다. 예전에 졸라면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게 바로 GIF로 만든 거예요.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예. 무손실이니까 좋다고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색상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그 색상 표현을 좀 펴놓은 것이 이제 PNG인데, PNG는 이제 애니메이션은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포토샵 같은 걸 이용해서 뭐 투명 배경 처리한다든지 뭐 애니메이션 처리한다든지 할 때 포토샵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디오는 웨이브, 미디, mp3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웨이브는 실제 소리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연주하는 장면 소리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 용량이 무척 커요.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든지 교회에서 많이 녹음을 하시거든요. 근데 웨이브로 저장을 하니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얘를 mp3로 바꾸죠. 그럼 뭐 엄청나게 작아지죠. 보통 CD 음을 유지하면서 12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압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CD 한 장에 보통 가요들이 한 15곡 내지 16곡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mp3를 바꿔서 저장하면 뭐 한 200곡까지 들어가죠. CD 한 장에. 그렇게 많이 저장이 되는. 근데 미디는 뭐냐면요, 그냥 전자음원이에요. 전자음원. 음성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짠짜라잔 뭐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음 같은 것들을 보통 저장해주는 전자음원이에요. 그게 이제 미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자, 샘플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에요. 아날로그는 위아래 높이가 다 달라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음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겠죠. 마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목소리를 커졌다가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형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음파로 보면은 그 파도 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그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보면은 0이냐 1이냐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샘플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샘플링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MPG 규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비디오도 나와 있나요? 비디오 AVI는 표준 동영상입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용량이 커요. AVI는 압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압축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애플 맥킨토시에서 사용하는 동영상 압축 기법인데 퀵타임이라고 하는 퀵타임, 그래서 MOV 이런 거로 저장할 수도 있고, MPEG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이라고 하는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국제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이름을 자기네 단체 이름을 따서 MPEG 줄여서 MPG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MS사에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ASF. 그 다음에 이제 그 DBX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또 많이 있죠. WMV도 있고요. WMV도 있고 MOV 나왔고 뭐 DAT라는 것도 있고 뭐 동영상의 종류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덱 형식도 어떤 형식에 따라 달라지고요. MP4도 있죠. MP4.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가 됩니다. 그 MP4로 저장을 하면은 뭐 웬만한 컴퓨터는 다 재생이 되고 굉장히 좋아요. 자, MPEG 규격이 있어요. MPEG 규격. MPEG은 동영상 전문가 단체에서 만든 규격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나온 것이 MPEG-1, CD. 그 다음에 이제 MPEG-2, 이거는 뭐죠? DVD. 그 다음에 HDTV. HDTV니까 뭐예요? 우리 지금 텔레비전이죠? 우리 텔레비전이 방송국에서 디지털 전파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TV 수신기가 전파를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MPEG-2예요. MPEG-2. 그 다음에 MPEG-3는 안 써요. 왜냐면 MP3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동될까봐 안 하고 있어요. MPEG-3는 없고요. MPEG-4가 있는데, MPEG-4는 통신, PC, 방송 다 통합해서 쓰는 거.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 MPEG-4죠. 요거 규격에 맞춰서 만든 거죠. 나머지도 이런 게 있다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신기술 나와 있네요. 신기술. 크라우드가 뭐예요? 크라우드라고 하는 거, 크라우드 컴퓨터라는 게 나와요. 엔드라이브 들어보셨죠? 엔드라이브. 이거는 이제 뭐냐면 크라우드 저장 공간이라고 하죠. 크라우드 저장 공간. 과거에는 내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USB 메모리 대용량이나 외장 하드를 갖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드라이브라고 하는 다음 크라우드나 또는 MS 크라우드라든지 이런 크라우드 저장 공간에 웹하드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해둬서 언제든 꺼내 쓰는 거죠. 뭐만? 데이터만. 그러니까 웹하드라고 하는 게 크라우드
저장 공간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 N드라이브 이런 거 있죠. N드라이브 이런 게 이제 한데 웹하드라 그래요. 인터넷상에 있는 저장 공간이다라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데이터만 보관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리한글 하려고 갔는데, PC방에 아리한글 하려고 갔는데 아리한글이 없어요. 왜? PC방에서 아리한글 하는 사람 없거든. MS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안 깔아놔요. 게임만 깔아놓지. 근데 내가 당장 엑셀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셀을 설치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네이버 가세요. N드라이브 가시면 돼요. 그럼 뭐 네이버 엑셀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처리해 주는 거. 즉 데이터 보관 및 데이터 보관, 거기다가 프로그램 실행까지 다 가능한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터. 근데요, 선생님. 예. 우리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거?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예. 근데 제가 그 성과급이나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교회에서 주시면 그걸 제가 클라우드 받아서 제 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 한 번도 사용 요금 안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안 해봤다고? 사용 요금을. N드라이브는 무료죠. N드라이브는 무료인데, 클라우드가 N드라이브. N드라이브도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N드라이브 안에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N드라이브만 잘 쓰면 엑셀은 아니더라도, 엑셀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엑셀과 같은 기능은 웬만한 거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돈을 안 내고 쓰죠. 공간을 적게 내니까, 적게 쓰니까. 근데 나는 30기가가 아니라 한 500기가를 써야 돼. 그런 경우에는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 2007 이런 것처럼 오피스 360 안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PC마다 다 프로그램 설치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 컴퓨터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N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꺼내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 기업 내에서.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의 자리가 이동되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씨, 당신 3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7층으로 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 다 싸들고 가죠? 컴퓨터도 싸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니터는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체는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뭐 서류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청 아시죠? 지금 서울시청 새로 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뭐 10층에 회의실에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그냥 필기도구하고 자기 소지품만 가져가면 돼요. 수천만. 그럼 거기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에 들어가면 켜가지고 로그인 하는 거예요. 직원들 자기 고유의 아이디가 있으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그러면은 필요한 작업이 뭐가 있다 그러면 관리한 이제 회의하는 회의 팀장이 알려주겠죠. 어느 공간에 데이터 있으니까 꺼내보세요 라고. 그럼 거기서 꺼내보죠. 꺼내보고 나서 회의하고 보고서 거기서 바로 제출하죠. 그리고 회의 끝나갈 때 로그아웃하고 내려와서 각자 자기 사무 자리로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로그인하면 아까 회의했던 자리 그대로 또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 컴퓨터마다 다 저장을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뭐냐, USB 메모리도 옮겨서 다른 데 가져가야 되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빼서 다른 놈 줘버리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1000기가인데 1000기가 중에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얼마나 되냐고. 100기가도 안 되는데 1000기가씩 쓰고 있거든. 그럼 900기가 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합으로 처리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공동 저장 공간을 따로 두고 컴퓨터는 그것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해버리자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니까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돈을 내든지 알아서 하겠죠. 직원이 돈 내는 건 아니겠지. 오피스 360은 프로그램이 비싸요.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클라우드 360을 쓰고 싶다, 오피스 360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는 거예요. 또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토샵 프로그램을 전체를 살려면 7자리예요. 금액이 100만원 이상씩 갑니다. 근데 그거를 매달 얼마씩만 내면 그냥 쓰는 거거든요. 어느 컴퓨터에 가서 로그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편하죠. 설치할 필요 없고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만 받아와서 그런 거고, 네, 돈을 내기도 하는 서비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드 컴퓨팅.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말이에요. 자, 이 컴퓨터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기 7층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대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한 대 갖고는 힘들어. 여러 대가 같이 모여서 계산하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놀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를 틀어놓으면은 클라우드 연결, 그리드 연결이 돼서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나오고 재능 기부하듯이. 그리고 내가 사용하면 또 연결이 멈춰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밥 먹으러 갈 때 끄지 말고 그냥 켜놓고 갔다 오면은 그쪽에 있는 업무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서 처리하는 데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게끔 하는 그런 건데,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인터넷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묶어서 처리한다는 그런 거예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보셨어요? 영화나 뭐 이런 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A라는 영화를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영화를 클릭을 해서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서버에 있는 것만 받으면, 나 혼자 받으면 괜찮은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전국에, 전 세계에 한 100명이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회원들도 그 영화를 갖고 있거든. 부산에 사는 회원도 그 영화를 갖고 있어. 미리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거 받아와도 되잖아. 그 사람 거 받아와도 되잖아. 그렇게 그리드 프로그램을 깔아놔요, 업체가.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는 재능 기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 업체 컴퓨터에 내가 소속돼 가지고 내 컴퓨터를 서비스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다운로드 받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같은데, 이런데 그런 데서는 그리드 프로그램 기능을 제거하고 쓰거든요. 그 그리드만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잠깐만 볼까요? 여기 있나? 어디다 치워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그리드. 이게 그리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웹하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돼 있으면은요,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제거. 근데 지금은 제거됐다고 하지만 제거된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요, 그리드 기능이 뜨면 얘가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그리드가 뜨거든요, 프로 기능이. 그럼 얘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걔를 삭제를 해요. 그럼 다운로드 받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내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쓰는 기능에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컴퓨터는 나만 쓰는 거지. 본래는 그리드를 해주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좋다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뭐 무슨 뭐 공용이라든지 어떤 공공 기능에 의한 그리드 기능은 좋은 거지만, 그 개인 업체잖아요.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했던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비쿼터스는 뭐예요? 유비쿼터스는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영애 씨가 그 아파트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된다 이거야. 창문도 착 버튼만 누르면 창문이 닫혀지고 이런 거.
이런 기능 너 써봤니? 그랬더니 이영애 씨 광고, 아파트 광고가 뭐냐면 본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다 기본적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요즘 바뀌었어요. 명칭이. 유비쿼터스라는 말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나왔어요. 요렇게 뜨죠. 요렇게. 요즘 사물 인터넷 광고 나오는데? LG인가? LG 플러스인가 해서 나오잖아요. 가스레인지 끄고 나왔나? 창문을 열어놨나? 그래서 뭐 비바람이 치니까 뭐 집이 막 물이 잠기고 막 그런 장면들이 그 광고로 나오는데, 이때 스마트폰으로 띡띡띡 하니까는 창문이 닫히고 가스가 꺼지고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죠.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TV 이것들이 다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그냥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RFID라고 나와 있나요? RFID? 여기는 RFID 그 말이 안 나오는데, RFID는 뭐냐면은 무선 인터넷, 무선 신호로 주거니 받는 건데요. 그 하이패스 아시죠? 하이패스. 이 고속도로 요금 통제소에 이렇게 지나갈 때 하이패스 전용 구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휙 지나가면 요금이 이제 과금이 되겠죠? 그 RFID 기술 중에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거리가 멀거나 빠른 속도로는 가지 못하더라도 아주 짧은 거리에서 통제해주는 그런 RFID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NFC 기술입니다. NFC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에서 NFC를 활성화시켜가지고 NFC용, 저는 교통카드를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요 유심카드에다가, 유심칩에다가 그 T머니라고 하죠. T머니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연결해서 쓰면 되고 아니면 충전해도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충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NFC 기능이 여기 활성화가 돼서 교통카드 이렇게 탑 찍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 거고, USN, RFID 태그 센서를 통해서 사물의 인식, 온도, 습도, 위치 정보, 압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카트에다 싣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야죠. 내려서 또 바코드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RFID 칩을 붙여가면 어떻게 되느냐? 카트장에 통째로 끌고 가면 돼요. 카트째 쭉 지나가면 요금이 얼마 탁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싸지 않아도 그럼 그대로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RFID 요거 칩이 비싸요. 그 정보를 집어넣는데 한 개당 한 1,000원 정도 한대요. 그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데는 1,000원을 부착시킬 수 있지만 라면 5개 들어있는 거 여기다가 1,000원짜리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지만은, 예. 이게 좀 활성화되면 되게 편해질 거란 말이에요. 카트에다 싣고 그냥 가면 되니까, 통과만 하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뭐 상황인식이라든지 테더링이라든지 RSS라는 말, 트랙백 이런, 그 RSS나 트랙백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랙백은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블로그에서. 예. 그 다음에 뭐 시매틱 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시매틱 앱.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니까 홈페이지 기능이 이런 기능으로 작동되겠구나 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시매틱 웹을 제공을 해더라도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 영어권 사용자들은 홈페이지 만드는 게 좀 수월하다 그래요. 뭐 스마트 그리드, 뭐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도 뭐예요? 모바일 기기로 네트워크 접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모바일 오피스겠지. 주로 어디서 하느냐? 그 지하철 업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전에 동네방네 그런 거 있었죠.
그 순찰함 있잖아요. 순찰함. 그러면 거기에 순찰 그 방범대원이나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순찰함을 열어가지고 이 지역 이상 없음 이렇게 사인하고 암흑에 사인하고 시간 적고 다시 봉투에 거기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 건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는지가 문제지. 미리 하고 갔는지 아니면 안 하고 그 다음날 한꺼번에 두 개를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있는 전자태그를 하는 거예요. 전자태그를 하면 물어봐. 스마트폰에 떠.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체크를 해야 돼. 아, 여기는 지금 취약지구가 있어서 싸움이 났었다, 안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대로, 경찰청으로 이제 접속이 돼서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보고자는 누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그 정확한 그 시간에 다녀간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뭐 모바일 오피스라고 보면 되겠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상황을 감시하는 그런 기술이다. 뭐라고 한다? RFID가 되는 거죠? 예. 이 RFID가요. 예. 도서관에 가잖아요. 예. 그 도서관 뒤에 왜 책이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책? 네. 예. 그래서 그 책을 한 5권 정도 빌리겠다 그러면 이 5권을 써놓고 예. 제 카드를 딱 올려놓으면 그냥 5권이 다 갑자기 이렇게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내가 보겠다 빌려간다라는 게 휙 지나가면 한꺼번에 그냥 작동이 되고 하는 거던데? 무슨 이런 기계가 있는데 예. 그 위에 올려놓는 거 5권을. 예. 걔가 이렇게 제 거를 찍으면 회원 카드를 찍으면은 그냥 다 인식이 되게끔. 그것도 RFID라고 보면 돼요. 그게 그 하이패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통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의 일은 줄어들죠. 예. 근데 거기 있는 책은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막 써요. 우리 집 같으면 하겠습니까? 잡지 같은 거 한 달 보고 나서 버릴 건데 거기다 RFID 칩 붙여놓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공공도서관에서는 사는 것도 공짜 국가의 돈을 쓰고 버리는 것도 국가의 돈을 쓰고 다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막 쓰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시민들은 그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갈 때 보면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해버릇 하질 안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그러더라고. 올려놓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멤버십 카드 달라고, 회원 카드 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여주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빨리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옛날 같은 바코드를 이렇게 하나씩 찍었는데, 한꺼번에 올려놓으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기술이 좋아졌나 했는데, 그게 바로 RFID 기술이죠. 예. 과거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양주인지 가짜 양주인지 판별하는 거. 그러니까 RFID 칩을 병뚜껑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뚜껑 이렇게 돌리면 뜯어지잖아요. 거기 위아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뜯지 않은 이상 RFID 칩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스마트폰에도 RFID 리더기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그럼 그거로 병따개를 이렇게 병뚜껑을 찍으면 이 양주는 어느 나라에서 뭐 만들었고 몇 년도 산이고 어쩌고 저쩌고 정품이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제 손님이 그때 딱 따가지고 마시는 거죠. 하도 가짜 양주를 많이 파니까 그렇게도 기술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1,000원 더 부착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소주나 이런 데는 못해요. 비싸서. 소주? 가짜 소주를 만드나? 자, 그 다음 VDT 증후군. VDT 증후군 뭐냐면요,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의 약자인데, 비디오나 디스플레이나 터미널은요, 다 화면 장치가 있죠? 화면 장치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눈이 피로하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작업하실 때 허리, 목, 어깨, 손목 이런 거 안 아프나요? 저는 50견 왔어요. 50견 뭔지 아세요?
50세가 되면은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해서 근육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게 50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도 컴퓨터를 작업을 하고 하는데 자세가 똑같아요. 10시간을 일해도 항상 이러니까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왼손은 그나마 책을 넘기거나 그러는데, 오른손은 마우스, 키보드, 여기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오늘 오른쪽 어깨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만세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만세도 못하고, 팔도 못 올리고, 뒤로도 못 돌리고, 뭐 그랬던, 그게 이제 VD 증후군의 하나죠. 그 다음에 이 전자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의 파장,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렌즈거든요.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보는 것보다는 눈이 시원해요. 요거 25,000원이면 해요. 싸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보면 좀 눈이 좀 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파를 통해서 사람 몸이 좋아지진 않죠. 좋아지진 않는데, 오래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뭐 XY 염색체 중에서 남성 염색체가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남성 같으면 XX, XY 염색체 두 개가 있는데 XY가 없어지니까 XX, 즉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는 오랜 동안을 컴퓨터 쪽에 일을 했었고, 군복무도 통신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통신장치가 굉장히 이 전자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해갔는데,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잖아요, 첫애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요, 저희 부대 간부님들은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지옥군인으로 계신 분들은 100% 딸입니다. 제가 봤던 거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죠.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그로부터 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조심했어요, 사실 저도. 가급적이면 컴퓨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이제 VD 증후군이고요. 해킹은 뭔지 아시죠? 해킹하고 크래킹이 있는데, 크래킹은 진짜 나쁜 의도. 해킹은요, 나쁜 의도, 좋은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남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침입하고 나 다녀갔어요 라는 정도만 하면 해커라고 하고, 크래커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남의 거를 다 때려 부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크래킹이라는 말은 요즘은 안 쓰고요. 다 해킹한다 그러죠. 해커가 해킹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해커라는 게 이제 주력 용어가 됐고, 블랙 해커냐 화이트 해커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래커에 하는 역할, 나쁜 의도를 쓰는 그런 해커를 블랙 해커라고 하고, 그런 블랙 해커를 차단하거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해커는 화이트 해커라고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크래커가 뭐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VDT 증후군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VDT 증후군 차단하는 앞치마, 그래서 이런 앞치마 같은 거를, 조끼 같은 거를 입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모니터에 전자파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 3층 공간? 그 안에다가 얘를 딱 가운데다 놔요. 그리고 전자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법적 기준이라든지 인체에 어떤 유해한 정도가 나오면 그 생산한 모든 모니터는 다 폐기시켜버려요. 실제 그렇게 생산하는 모니터들이기 때문에요. 굳이 걱정은 안 해도 좋은데, 문제는 목이 이렇게 꺾인다는 자라목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본다든지 해서 어깨가 이렇게 막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더 위험하지. 근데 저도 모르게 작업하다가 막 마음이 급해지면 다가가요. 잘하면 모니터 안으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습관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책상의 높이도 정확히 잘 맞아야 돼요. 의자 높이, 책상의 높이, 키보드, 마우스의 높이가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치가. 안 그러면 어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안 좋아지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범죄. 요즘 뭐 보이스피싱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그런 거죠.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남의 거 무단 복제하고 남의 거 훔쳐가고 타인의 컴퓨터에 봤더니 그 안에 자료가 있어. 확 지워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대만에 아주 멋쟁이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영화 배우가 있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라. 그래서 이제 맡겼대요. 서비스 센터에 맡겼더니 서비스 기사가 이제 그 컴퓨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다 보니까 뭔 사진이 많더라 이거야. 다른 여배우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방송국에다 이렇게 이제 팔았나 봐요. 근데 그 같이 찍었던 여자 배우들은 이제 그 중에 뭐 결혼할 사람도 있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방송에서 굉장히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예, 그런 문제.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요거지 뭐 이거. 불법 도난을 훔친 거죠. 예, 남의 자료를 건든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품 횡령, 사기,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 위변조,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및 사이트 운영, 예.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다른 사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상관이 없죠. 야, 네가 대신 좀 해줘 하고 허락을 받았으면 되는데 몰래 예전에 어느 아나운서가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거기 남자 배우구나. 남자 배우가 이제 아이디가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방송하던 여자 아나운서 남편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회사에다 이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을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전자우편 내용도 막 이렇게 봐가지고 유출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었는데, 남의 비밀번호 어떻게 빼낼까? 제주도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걸리면, 과거에는 그냥 쉬쉬 넘어간 적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아요. 이런 건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죠. 저도 개인정보, 여러분 개인정보를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사이트도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1년에 2차례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강사는 안 하더라도 여기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킹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시켜줘야죠. 남의 거 건들지 마세요. 뭐 이런 안 좋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수시로 바꿔야 돼. 근데 막 3년씩 쓰죠. 오늘 패스워드 바꾸라 해서 바꿨더니 까먹어. 그럼 이제 본인이 까먹으니까 이제 본인이 못 찾는 거지. 근데 본인 거는 쉽잖아요. 패스워드를 모르면 패스워드 변경 요청하면 본인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수시로 변경하는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패스워드를 하나만 쓰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도 패스워드가 여러 개예요. 어떤 거는 13자리, 어떤 건 15자리, 어떤 거는 뭐 6자리, 어떤 건 7자리. 다 달라. 그러다가 이건가? 저건가? 뭐 하다 보면 패스워드 3회56. 예, 은행에 오세요. 뭐 이런 거. 은행에 가야 돼. 이제 금융 인터넷으로 못 하는 거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바꿔주고 쓰셔야 되고요.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고, 자동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 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다운로드한 데이터들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은 다 백신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심 가는 메일은 열어보지도 않아야 돼요. 그냥 삭제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숫자만 사용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숫자만 쓰면,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으니까 번호니까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본래는 패스워드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비밀번호가 숫자 4자리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근데 우리 PC는 금융권에서는 비밀번호 3번 틀리면 4번인가 5번인가 3번 틀리면 카드 쑥 들어가는 거 아시죠? 캐시박스에서 비밀번호를 틀리잖아요. 그럼 카드가 들어가요, 안으로. 그럼 내 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분증 가져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3번 틀리면 4번 틀리고 5번 틀리고 계속 써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틀리면 뭐예요? 정지를 하죠. 거래 정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4자리 숫자 같으면 000부터 999까지가 10,000번 들겨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커들은요, 그 해킹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비밀번호 깨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숫자로 입력한 비밀번호는 아무리 늦어도 10초? 10초 안에 비밀번호를 깨낸대요. 보통 1초? 비밀번호를 숫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1초 만에 그 사람 비밀번호를 캐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영문자를 같이 쓰면은 뭐 몇 분. 그런데 거기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섞으면 100만 년. 어렵대요, 해커가 그거를 해킹하는데. 그래서 금융권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아이핀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비밀번호를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못 외우잖아,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그렇게 습관을 가지셔야 돼. 예.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까먹으니까 지갑 안에다가 수첩에다가 써놔요. 국민카드 비밀번호 뭐 BC카드 비밀번호 뭐. 근데 그게 카드랑 같이 있거든.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야. 봉사활동 갔는데 거기에서 지갑이 없으니까, 백이 없으니까는 다른 가족들이 어디로 옮겨놨나 보다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시간 만에 이제 그 도둑놈이 훔쳐가고 1시간 만에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지를 했는데 이미 30분 전에 현금 다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현금도 인출하고 현금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카드도 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경찰에서 하는 말이 2년 후에 수사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 했더니 너무 많대, 대기자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2년 후에 한다는 거죠. 가능해요? 2년 후에? 당장 해도 잡기가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언론에다 얘기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잡아내기가 쉽다는데 그 사람들이 돈 훔쳐가지고 봉사활동하는데 쓰거나 좋은 일에 쓰진 않았겠죠. 다 흥청망청 썼겠죠.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보안 위협으로 가야 되겠네. 바이러스 갑자기 일로 나왔네.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은요. 어디 있냐. 여기 있네. 가로막기. 가로막기는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저쪽에서 막아. 못 가게. 우리 자동차 도로를 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 차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급해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채기도 있어요. 중간에 훔쳐가는 거야. 중간에 훔쳐가는 거야. 몰래 보는 거야, 몰래. 내가 홍길동한테 1억을 보내는데 이정민이가 1억을 보내는지 500원을 보내는지 쓱 보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뭐 보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또 그 다음에 바꿔. 1억 보내는 거를 500만 원으로 바꿔. 이런 거. 그 위조도 하죠. 변조, 위조 아주 별걸 다 해요.
웜은 뭐냐면은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남을 파괴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 복제를 해요. 자기 복제. 바이러스들이 막 늘어나요. 그럼 주기억 장치가 어떻게 될까요? 모자라게 되죠. 주기억 장치를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엔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숨어 있어요. 꼭꼭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툭 튀어나오죠. 툭 튀어나와요. 예. 백도어는 이제 앞으로 다니면 보안 관련된 업무 때문에 자꾸만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뒷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보안업체에서 어느 회사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백도어를 만들어. 근데 보안업체에서 만든 거는 자기네들만 아는 거고 업체는 몰라. 업체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보안업체에 있는 나쁜 놈들이 그 백도어에 들어가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다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통을 시키고 그런 거죠. 저번에 KB 국민은행에서 그 고객들의 정보가 다 빠져나간 적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저도 그때 보니까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뭐 통장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뭐 카드번호, 뭐 카드 유효기간, 뭐 해가지고 10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 빠져나갔던데요. 제 거는. 그래가지고 카드도 변경하고 다 바꿨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외부로 그게 유출이 됐는가 봤더니요. 업체 사람이 와서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할 수 있는데 백도어도 막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업체 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서비스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은행 그 서버에 와서 직접 본사 안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USB 메모리에다 저장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런 그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는요, USB 메모리나 이런 거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USB가 작동되는 거를 해가지고 USB 메모리에다 정보를 다 담아가지고 팔은 거예요. 누가 그 정보를 좀 빼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이제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저쪽에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보안교육 받으면서 그 사례를 들었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요, 그게 유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죠. 그게 로그라 그래. 로그. 접속한 기록.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거를 아시지만 국민은행 홈페이지 떴어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됐는지 로그인해 보면 떠요. 그런 서비스를 그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한 거죠.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 뭐 남의 걸 빼먹든지 하지. 근데 저는 그런 기술 없고 있어도 하면 안 되겠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고생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죠. 뭐 눈속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승냥이 스니핑 네트워크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 요거를 딱 보고 있다가 탁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저번에 그 뭐 국정원에서 무슨 뭐 해킹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모든 컴퓨터는요 로그라는 정보가 있어요. 로그라는 정보. 컴퓨터를 키면 몇 시 몇 분에 켜졌는지 어떤 업무가 들어갔는지 인터넷에 접속했는지가 정보가 남아요. 그 정보를 지우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보만 열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 왔다 하는 게 보이고 누가 USB 메모리를 빼갔다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뭐 데이터가 100만 개인지 50개인지가 전송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로그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로그 정보를 볼 줄 아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거고 전문가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안 의원이 그 로그 정보를 공개해라. 보겠다 이거지 자기가. 그 장본은 그쪽엔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건 뭐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디도스 공격. 그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 1000명한테 야, 중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해. 그리고 수강 신청해. 동시에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에 해봐. 그러면 1000명이 동시에 중부센터에 로그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부센터는 동시에 무슨 뭐 10만 명, 10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면요, 중부센터 서버가 멈춰요. 그럼 서버가 어떻게 될까요? 탁! 숨이 깔딱깔딱 차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 같은 경우 어때요? 대학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하잖아요. 이제 매 학기가 되면. 그런데 전교생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놓지는 않거든요. 막 2,000명만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놔요. 그런데 수강 신청할 때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중국에서 이런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 뭐 행정안전부 뭐 이런데 뭐 대량의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가 마비돼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적,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죠. 예. 드로퍼는 뭡니까? 사용자 모르게 뭐를 설치하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 거지 뭐. 저 결혼합니다. 그럼 누구지? 하고 눌러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그럼 뭐가 이렇게 드로퍼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 피싱은 뭐예요?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피싱의 합성어인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악성 코드는 뭐예요? 악성 코드는 이런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걸 다 한데 묶어서 악성 코드라 그래요. 과거에는 다 바이러스라고만 얘기했어요. 바이러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종류가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고, 악성 코드 안에는 뭐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는 뭐예요? 정보를 빼나가는 거고, 웜은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는 거고, 트로이몽어는 꼭꼭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 나오는 거고, 드로퍼는 안 좋은 거를 설치하게끔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다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 나쁜 놈들이 많아요. 방화벽은 뭡니까? 방화벽? 불이 나면 불길이 옆 동네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의 용도였잖아요. 네트워크에서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보안 시스템을. 내부에 들어온 거는 안 돼요. 내부에 들어온 거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는 국민은행 사례 같은 경우에도 내부 안에서 불법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해결을 못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다 강화시켜서 누가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게끔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허점이 생기면 또 허점을 통해서 이제 뭐 안 좋은 걸 하겠죠. 암호화. 암호는 뭐예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끔 바꿔주는 게 암호화죠. 오늘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뭐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장소, 시간, 위치 이런 거를 기록을 해서 보내면 상대편이 볼 거 아닙니까? 적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 못 보게끔 이상한 말로 꽈놔야죠. 그래야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암호문을 이제 만들게 되죠. 암호문. 그래서 도청. 도청은 뭐고 감청은 뭐예요? 감청은 합법적으로 하는 도청이에요. 도청은 몰래 하는 게 도청이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하는 도청이 있고 감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통신상에서 외부 사람끼리, 외부하고 부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군사 비밀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통화할 때 불쑥 들어와요. 그래서 감청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통신병이. 그 내용을 녹화를 합니다. 녹음을 해요. 그러면 나 이번에 휴가 언제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왜? 일찍 가면 안 돼? 다음 주부터 훈련 있어. 훈련 어디서 하는데? 훈련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부대에서 어느 동네에서 훈련을 할 거야. 이번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부대 기밀사항이잖아요. 그런 거로 통화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을 하죠. 예. 그래서 군대에서는 숫자도 못 쓰잖아요. 편지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편지 씁니다라고 밑에 날짜를 쓰는데 그런 것도 못 쓰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암호로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군사우표는 풀칠을 안 하잖아요. 보안검열을 하거든요. 요즘은 풀칠을 하는데 저희 때는 안 했었어요. 지금 왜 풀칠을 하는지 아세요? 풀칠을 해도요, 그 기계를 지나가면 글자가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부대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는 카톡으로 간부들이 훈련하다가 야, 어떻게 해서 카톡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았대요. 걸렸잖아요. 카톡으로 부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근데 카톡이 편하다라는 거지. 핸드폰을 못 쓰게 돼 있는데 무전기 쓰고 하면 귀찮으니까 카톡을 하다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암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비밀키 암호화 기법, 공개키 암호화 방법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금융 업무 하시면 암호화 처리하시죠? 암호 입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통신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아니고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에요. 비밀키는 뭐냐면요, 니랑 나랑 암호화를 만드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아야 돼. 그러면 둘만의 암호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하고도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A하고 C 사이에 있는 암호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많아지면 정신 못 차리죠. 예, 그래서 공개키 암호를 쓰는데, 공개키 암호는 암호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가 돼 있고, 복화하는 건 복화가 아니라 복호화인데, 우리 책은 잘못됐나 모르겠다. 예, 복화화가 아니라 복호화, 복호 되돌리는 거죠. 여기 복호화한다 그랬지. 복호화한다. 예, 그때는 비밀키를 쓴다 이거죠. 예.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의 크기가 큰데 공인인증서에서 갖고 다니면 되고,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가 없고, 128비트 방식의 암호화 방식을 쓴다 그러거든요. 128비트를 쓰면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32비트 IPv4하고 IPv6 얘기할 때 128비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 가면은 공인인증서 암호화도 안 하겠다,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거 안 만드는 게 좋아. 치매 관리야 딱 좋아. 이거 잘못 쓰면은. 사용자 인증 남았네요.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넌 누구니 이거지. 넌 누구니? 나 이정민입니다. 진짜로? 진짜라니까? 증거 대봐 이거죠. 신분증을 보여줘. 이정민 씨 맞네요 라고 할 수 있고, 로그인 할 때 이정민 맞아? 확인해봐. 그럼 패스워드 입력해봤더니 이정민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체인식.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성, 지문, 홍채, 사람의 얼굴. 근데 아침에 전날 라면 먹고 팅팅 부으면 어떻게 돼? 아침에 인증 안 되겠죠. 얼굴이 부어가지고. 목소리는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쉬면. 지문,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본인 인증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채는 뭐예요? 눈 안에 있는
눈 각막에 있는 거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맥, 팔뚝에 있는 정맥의 흐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게 있고요. 보면 이제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생체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우리 멤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컴퓨터를 강의하러 갔는데 강사들 출입을 하면 출근 카드 찍잖아요. 여기는 타코메타라고 해요. 종이에다 이렇게 딱 찍어요. 근데 거기는요, 이거로 찍던데, 정맥으로? 거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노인 복지관에 강의하러 간 사람을 뭐하러 이 생체 인식을 하냐고. 직원도 아닌 사람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는 건 좋아요. 제가 강의를 끝나고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 정보가 남아있잖아요. 생체인식 정보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기할 거냐 하는 거예요. 파기를. 팔아먹으면 지문, 홍채 이런 거를, 지문 같은 정보를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바탕 한 적이 있죠. 이 정보를 어떻게 파기합니까? 했더니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모르면서 이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냐,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거 하면 뭐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당신들이고 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냐. 종이 카드를 찍으면 되고 아니면 출석부에다 사인해도 되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하냐 이거야. 그리고 그만큼 제가 무슨 뭐 보안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컴퓨터 강의하러 온 사람인데. 그럼 교육생들도 해야지. 다 앞에서 지문 띡띡띡띡 찍어가지고 출입하십시오. 뭐 이런 거. 당신은 수강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출입하지 마십시오. 욕 바가지로 먹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 일반이 끝났습니다. 6주간의 장정에 이르러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엑셀을 할 건데요. 엑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일부 했던 것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래야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